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채권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 중요한 주제죠. 네, 사실 채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2단계나 인하했습니다. 비컷 이후에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 그 금리가 이제 하면은 채권 가격도 변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야 할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언급했었죠. 최근 한 2, 3년 동안 22년 3월달 이후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그 이전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0.25% 수준에서 거의 5% 가까이 갔다가 지금 3.7, 3.8로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이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미국 장기 국채 알채권을 직접 사서 투자하는 패턴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채금리도 따라서 인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19페이지 지금 써갖고 왔는데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형성되는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지난주에 FOMC 끝나고 제롬 파월께서 중립금리를 기존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 미국 경기, 어느 나라의 경기를 화랑으로 내몰지도 않고 긴축으로 내몰지도 않는 적당한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해요. 정답은 없어요. 2.8, 중요한 건 2.7에서 2.8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중립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금리가 상향 조정됐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으니까 상향 조정했을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향 조정을 했을까요? 경기가 좋으니까 상향 조정을 했다. 이 대전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기 금리가 결정되는 내역은 19페이지에 써드린 대로 경기 변수나 갖가지 매크로 변수가 다 반영이 돼서 장기 금리가 아까 중립 금리 2.8에다가 우리가 이제 2년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높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년 있다가 만기가 되는 채권보다 10년 있다 만기 되는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금리를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1% 정도 봅니다. 단순하게 중립금리 2.8에서 기간 프리미엄 1%만 더해도 얼마가 나오죠? 3.8이 나오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간 프리미엄을 영향 주는 변수들이 아까 언급드렸던 경기 변수, 매크로 변수 몇 가지가 얼버무려서 반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수급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간 프리미엄에 뭐 금리가 낮아지냐 높아지냐는 채권을 살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좀 낮아지는, 채권을 살 사람이 적어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높아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얘기해요. 수급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하나는 물가.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기준금리 높여서 뭔가 불안하니까 채권에서 손을 떼고,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0.25였던 게 5%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경기가 반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미국 채권에 국채에 수급은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물가는 안정됐죠. 큰 이슈가 아니야. 그럼 남은 게 어떤 이슈가 남습니까? 경기 성장률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경기가 괜찮으니까 조정됐겠냐, 안 좋으니까 상향 조정됐겠냐. 경기 성장률이 좋다는 얘기죠. 경기 성장률이 좋으면 금리 기간 프리미엄이 안 빠집니다. 중립금리 자체도 안 빠져요. 그러면 장기금리가, 기준금리가 빠졌다는 얘기는 국채의 단기금리는 연동을 하겠죠. 이 기준금리 자체가 단기물 금리를 갖고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제가 좀 그려왔습니다.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단기금리와 중기금리, 장기금리, 다시 말하면 2년물, 5년물, 10년물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파란색이 작년 7월 3일 날 현재 수익률 곡선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7월 3일 날 2년물이 4.94%였고 5년물이 4.2%였고 10년물이 3.86%였고요. 30년물이 3.87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7월 3일 날 빨간색이었다가 6개월 있다가 올해 초 1월 1일 날 주황색으로 쭉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가 7월 30일 날 회색으로 쭉 조정이 되더니 9월 23일 날 군청색으로 이렇게 쭉 조정이, 그러니까 1년 동안 파란색에서 군청색으로 수익률 곡선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 국채 금리가 1년 1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2년물 금리가 134bp가 빠졌습니다. 1.34%가 빠졌고요. 50년물이 70bp가 빠졌어요. 0.7%가 빠졌는데 10년물이 12bp 정도 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장기 금리는 뭐 거의 안 빠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3.7, 3.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가가 안정되면서 기준금리도 하락이 되니까 단기금리가 거기에 연동돼서 많이 빠졌고 장기금리가 이만큼 덜 빠졌다는 얘기는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경기 성장률이 사운드하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경기 성장률이 우리는 사운드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러면 단순한 논리로 장기금리가 많이 빠질까? 안 빠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빠져도 뭐 한 20-30bp 3.78에서 3.5 깨질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채권 전략을 짜더라도 단기금리에 따라서 단기금리가 분명히 빠질 거예요. 기준금리가 빠질 거니까. 그러면 단기 채권, 단기 국채금리가 빠질 때 수익을 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이제까지 우리 2-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장기 국채 막 알채권 투자하고 장기 20년 이상짜리 국채에 투자하는 ETF, TLT 또는 거기다가 레버리지를 섞음까지 막 투자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그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권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채권이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네네 것이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체리니가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채권도 이제 뭐 일반 주식처럼 그냥 수익률 위주로 보는 그 종목들이 있고 뭐 이거를 이제 월배당으로 해서 전환해서 하는 그 종목들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해주신 채권 투자하면서 체리. 월배당으로 하는 TLTW가 그런 편이죠. 네네.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게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옵션을 사고 팔면서 팔 때 오는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요즘 많이 생기고 아주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차라리 그런 전략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기 국채 금리가 공격적으로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 국채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에 오롯이 플레인하게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배당을 좀 주면서 그러니까 배당 수익도 수익이지만 가격이 뭐 오히려 금리가 좀 올라서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 배당이 좀 상쇄해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전략으로 좀 들어가서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하면서 장기 국채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 관리를 병행하시는 전략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증권사에서 이제 미국의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종목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커버드 콜의 옵션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해서 이거를 월배당으로 하는 종목들이 갑자기 많이 상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